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 여정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할리우드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도시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라랜드의 언덕에서 같은 야경을 바라보고 프리티 우먼의 거리를 주인공처럼 걸어보기도 합니다. 대중문화 하나만으로 전 세계인의 발길을 불러들이는 나라. 이제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게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2달 만에 2억 3천만 뷰를 돌파하며 플랫폼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화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울 낙산공원과 도심 성곽길에는 작품 속 장면을 재현하려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이른바 캐대헌 성지순례라는 새로운 여행 코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BTS의 월드 투어 역시 전 세계 도시의 관광과 소비를 움직이며 최대 8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는 이제 한 나라의 관광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인을 이토록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마커스 웹입니다. 미국에서 20년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넷플릭스가 처음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현장에 있었고, 스트리밍이 할리우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던 그 격변의 시기도 취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작품이 뜨고 어떤 작품이 지는지 그 흐름을 읽는 것이 제 2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랬습니다. 넷플릭스가 띄워준 것이다. 알고리즘이 밀어준 콘텐츠, 소셜미디어가 만들어준 열풍, 플랫폼이 없었다면 국경을 넘지 못했을 현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처음부터 2026년 3월 15일 저는 그날 밤 돌비 시어터 취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2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저에게도 오스카 시상식장은 언제나 특별한 공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콘텐츠 산업의 심장부, 할리우드가 스스로를 축하하는 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시상식 중반쯤이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 3명의 가수가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순간 객석 곳곳에서 무언가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응원봉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들과 감독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형광빛 응원봉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광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객석을 비추는 순간 저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였습니다.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이 두 손으로 응원봉을 쥐고 무대를 향해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도 또 그 옆에도 평생 영화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한국 노래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플랫폼이 만들어준 현상이 아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커스, 한국이 어떻게 할리우드를 이겼는지 파헤쳐봐.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다. 넷플릭스라는 날개를 달았을 뿐이다. 취재를 마치면 그렇게 쓰면 된다. 하지만 제가 파고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생각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2025년 6월 출시 후 2달 만에 2억 3천만 뷰. 넷플릭스 역대 최다 관람 영화. 오스카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동시 수상. 골든글로브, 그래미까지 석권. 그래미. 미국 음악의 성지라 불리는 그 무대에서 K-팝 노래가 처음으로 수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보다 저를 더 멈추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 콘텐츠 산업의 전체 수출 규모가 1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해에 미국 내 한국 식당 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미국 대형 서점에는 한국 문학 섹션이 생겨나고 있고 스페인과 독일, 인도와 브라질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취재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콘텐츠 하나의 성공이 아니다. 뭔가 구조적인 변화다. 그때 제 동료 기자 제니퍼가 커피를 들고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마커스, 나 어제 퇴근하고 한국 드라마 봤어. 근데 새벽 2시가 됐더라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니퍼는 20년 경력의 영화 담당 기자입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미있었어? 그녀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었던 게 아니야. 뭔가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건드린 것 같은 느낌? 설명하기가 어렵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그것이 제 취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BTS의 2026년 월드투어 경제 효과 분석도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44개 도시에서 최대 8조 원. 저는 그 숫자 옆에 다른 숫자를 적어봤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북미 투어 60회 공연 경제 효과. 약 46억 달러, 한국 돈으로 6조 원 남짓. BTS는 그것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 반세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곳. 그 나라의 보이그룹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팝스타들의 기록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 아래 저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취재를 계속할수록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가 만들어준 열풍도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찾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현지 시각은 새벽 6시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오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로비 한켠에 한국관광청 부스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들리는 언어만 4-5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줄 끝에 서 있는 한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왜 오셨어요? 그녀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드라마 보러요. 저는 그 자리에서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라탄 뒤에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러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버스 좌석에 기대 앉아 가방을 열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보면 일단 숫자부터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음악시장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2025년 기준 K-팝 시장 규모는 약 90억 달러. 그리고 한국 음악은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스트리밍되는 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4위. 그 숫자를 보고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새로 고침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스페인어 음악도, 인구 14억 명의 인도 음악도 그 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음악이 세계 4위라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더 내려보던 중 또 하나 눈에 띄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현재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인도는 연간 17% 이상, 중국은 1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은 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류의 성공은 타이밍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아시아 시장이 커지는 시기에 가장 먼저 준비된 아시아 콘텐츠가 한국이었던 것뿐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취재를 계속할수록 그 생각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도, 태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K-팝의 성공 모델을 참고해 자국 음악 산업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I-팝, T-팝, C-팝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성공한 모델이 있으면 따라하는 것. 그건 어느 산업에서나 반복되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그 나라들은 한국보다 훨씬 큰 인구와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건만 보면 오히려 더 유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한 음악산업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커스 씨, K-팝을 따라한다는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시스템은 보이는데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첩에 적어두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이브가 인도와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식 트레이닝, 팬덤 운영 방식, 앨범 제작 구조까지 K-팝 시스템 자체를 현지에 이식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다가 저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팝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 아티스트까지 키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롤모델이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그 롤모델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를 정리하던 중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팝을 따라 하려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규모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14억, 거대한 내수 시장, 수억 명의 스트리밍 사용자. 하지만 K-팝이 처음 세계 시장에 진출했을 때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규모로만 보면 그 어떤 경쟁국보다도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 사실을 정리해 놓은 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저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규모의 싸움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고, 애초에 전혀 다른 종류의 경쟁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며칠 전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스템은 보이는데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그 단어를 수첩에 다시 적었습니다. 이야기. 그리고 그 단어 주위에 천천히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시스템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나라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한류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류는 정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을 안고 서울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때우려고 들어간 그 작은 공간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 한켠에 스킨케어 제품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토너, 에센스, 세럼, 마스크팩. 미국의 어느 약국에서도 이런 라인업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제품들 옆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쓰인 작은 설명 카드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뷰티 관광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마스크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미국에서 이걸 쓴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 욕실 선반에는 한국 에센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다 놓은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더 자주 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마스크팩을 다시 내려놓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인의 욕실까지 들어왔는가? 숫자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는 102억 달러, 전년 대비 20.3% 성장하며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은 미국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이제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는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프랑스, 수백 년간 전 세계 뷰티 산업을 지배해온 나라, 샤넬, 랑콤, 입생로랑의 나라, 그 뒤를 한국이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로 놀라게 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변화가 한국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뷰티에 대한 전 세계인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서구권 소비자들에게 화장이란 뭔가를 가리는 행위였습니다. 결점을 덮고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 그런데 K-뷰티는 전혀 다른 철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리지 말고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토너, 에센스, 세럼, 마스크팩으로 이어지는 스킨케어 루틴. 처음엔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뷰티의 언어 자체를 새로 쓴 것입니다. 저는 취재 도중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스페인의 한 20대 여성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너 나중에 한국식 스킨케어
12단계 루틴을 매일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걸 하고 있고 집에서 김치도 직접 담그고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이 멈췄습니다. 스킨케어, 김치, 한국 드라마.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K-뷰티가 첫 관문이 되고 K-푸드로 이어지고 K-드라마로 깊어지는 마치 설계된 것처럼 독일의 시사 매거진 키케로는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쿨은 한국에서 시작된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취재 사흘째, 저는 인사동 골목을 걷다가 작은 에코백 가게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가게 앞에 놓인 에코백들에는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까치, 강렬한 색감, 독특한 선. 처음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딘가 눈에 익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민화요. 한국 전통 그림이에요. 민화.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 외국분들이 이걸 더 많이 사가세요. 유럽, 미국, 남미에서도 오고요. K-팝 데몬 헌터스에 이 그림이 나온 다음부터 특히 많이 찾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섰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오스카 수상 애니메이션. 거기에 한국 전통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가 등장했고 전 세계 관객들이 그걸 보고 지금 서울 골목 가게까지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에서 드라마로, 드라마에서 뷰티로, 뷰티에서 음식으로, 음식에서 전통 문화로.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유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삶 속으로 하나씩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패션 뷰티 매거진 코스모폴리탄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트렌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서울 편의점 앞에서 마스크팩을 집어들던 제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도 이미 그 라이프 스타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콘텐츠가 좋아서? 플랫폼이 도와줘서? K-뷰티 제품의 성능이 뛰어나서? 저는 서울 취재를 하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우연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뭔가 단단한 토대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무언가가, 그 토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저는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곳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1993년, 그리고 공룡 한 마리. 서울 취재 나흘째,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 자료를 뒤적이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류의 기원을 다룬 논문과 기사들을 10편 넘게 읽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도 BTS도 아니었습니다. 1993년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수첩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주라기 공원, 김영삼, 현대자동차.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에 없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자료실에서 저는 1994년 한국 정부 문건들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한국문화체육부가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 기록들이었습니다. 빛바랜 자료들이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읽다 보니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해 스티븐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이 전 세계 극장가를 휩쓸었습니다. 제작비 6,300만 달러를 투입해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한국의 역사를 바꿀 줄은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고서는 주라기 공원의 전 세계 흥행 수익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주라기 공원 한 편의 수익은 현대자동차 소나타 150만 대 수출 금액과 맞먹는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50만 대. 그런데 당시 한국의 연간 자동차 수출량은 70만 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화 한 편의 수익이 한국이 2년 동안 자동차를 수출해서 버는 돈을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필름 한 롤이. 이 보고서가 당시 대통령께 직접 보고됐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직후 한국 정부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한류가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밀어줬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문건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건 플랫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생기기도 전에, 유튜브가 존재하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리로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1994년 한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전략 수출산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 영화를 보호했습니다. 스크린 쿼터 제도를 강화해 한국 극장들이 일정 비율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습니다. 할리우드가 한국 시장을 통째로 삼키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쳤습니다. 동시에 영화 제작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다가 동료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퍼, 유럽 국가들도 자국 영화 보호 정책을 쓰잖아. 프랑스, 독일.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됐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거 좋은 질문인데. 나도 모르겠어.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공격도 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자국 콘텐츠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문화 산업이 한국처럼 전 세계를 휩쓸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인프라를 처음부터 함께 구축했습니다.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안으로는 실력을 키우고 밖으로는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K문화 전체 수출 규모는 37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최대 수출 산업입니다. 주라기 공원 보고서 한 장에 충격을 받았던 그 나라가 30년 만에 문화를 반도체 다음 가는 수출 엔진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류는 넷플릭스가 준 행운이 아니었다. 수십 년에 걸쳐 설계된 전략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략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중국은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인도는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략만으로 됐다면 그 나라들이 먼저 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가지고 도서관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한 CJ그룹 관계자였습니다. 마커스 씨, 한 가지만 미리 생각해 보세요. 한국 현대 영화 산업의 토대는 정부 정책 덕분만이 아니에요. 피자 한 판 때문이기도 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스필버그 얘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두운 서울 골목에 서서 수첩에 다시 적었습니다. 피자 한 판, 스필버그. 다음 날 오전, 저는 CJ그룹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카페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말 생각해 보셨어요? 피자 한 판이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지만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가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995년 봄 이야기예요. 두 남매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스필버그를 만나러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먹으면서 3억 달러를 결정했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1995년 할리우드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월트 디즈니 영화사 대표 제프리 카젠버그, 음반업계의 전설 데이비드 게펜, 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새로운 스튜디오를 설립하려 했습니다. 이름은 드림웍스 SKG. 총 투자금 10억 달러 중 30%를 외부 투자자로 채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건 삼성이었습니다. 규모와 자본력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삼성이 경영권을 요구했고 스필버그가 거절했습니다. 그 소식이 태평양 건너 서울로 전해졌을 때 두 남매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재현,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경영인, 그리고 그의 누나 이미경, 서울대학교를 나와 하버드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삼성 아메리카에서 이사로 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문화 산업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스필버그의 사무실 근처에서 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억 달러. 저는 그 취재원에게 물었습니다. 3억 달러가 당시 얼마나 큰 돈이었나요?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1제당 연간 매출의 20%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회사 내부에서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팔던 회사가 왜 할리우드에 투자하냐고요? 설탕과 밀가루. 저는 그 표현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당시 제1제당은 식품 회사였습니다. 오늘날의 CJ가 되기 전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연매출의 20%를 할리우드 영화사에 쏟아붓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재현과 이미경 남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드림웍스 2대 주주 등극, 그리고 아시아 배급권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두 남매는 이 투자를 단순한 수익 사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의 학교로 활용했습니다. 드림웍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들은 할리우드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고 세계 시장에 파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 이식했습니다. 1998년 한국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경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의 극장은 단관이었습니다. 영화 한 편이 끝나야 다음 영화가 들어오는 구조. CGV는 그것을 바꿨습니다. 동시에 여러 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 관객들이 극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보는 것이 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투자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인프라 위에서 자란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이 두 이름은 오늘날 전 세계 영화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 영화를 만들 때 그 뒤에 CJ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마더, 설국열차, 그리고 기생충까지 모두 CJ가 투자하고 배급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팔던 회사가 피자 한 판 먹으며 결정한 그 3억 달러가 봉준호의 기생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20년 2월 9일,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아시아 영화 최초였습니다. 카메라가 객석을 비췄습니다. 환호하는 관중 속에서 한 여성의 얼굴이 잡혔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남긴 말이 알려졌습니다.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1995년 봄을 상상했습니다. 청바지 차림으로 피자를 먹으며 3억 달러를 결정하던 두 남매. 주변 모두가 말렸던 그 결정. 25년 뒤 오스카 무대에서 한국 영화 감독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을 그 두 사람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6년 뒤인 2026년 그 오스카 무대에서 다시 한번 한국이 역사를 썼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오스카 이관왕. 그날 응원봉을 흔들던 스필버그는 30년 전 피자 한 판을 나눠 먹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오면서 취재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투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류가 있었을까요? 그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이재현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경제 강국의 전제 조건은 문화 강국이라고.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도서관 자료실에서 제가 품었던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이었는가? 인프라도 있었습니다.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실행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매출의 20%를 걸고 청바지 차림으로 피자를 먹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한 가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이야기 앞에서 울고 있을까? 그건 인프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략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취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한류 콘텐츠 분석가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슨 박.
한국계 미국인으로 10년 넘게 K-팝 산업을 분석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커스 씨, 할리우드에서 오셨다고요? 그럼 이런 장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라디오 방송국 PD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요. 그가 잠시 웃으며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청취자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몇 년 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저는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BTS 공연을 취재했습니다. 11만 3천 명, 비욘세와 U2의 기록을 넘어선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진짜 놀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였습니다. 무대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11만 명이 그 자리에서 한국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함께. 저는 그 순간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콘서트가 아니다. 하나의 문화가 다른 언어권 사람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는 현장이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그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팬들이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악 속 세계관과 감정까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BTS가 처음부터 팬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팝 산업은 위에서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레이블이 밀고 방송국이 틀고 팬은 따라왔습니다. BTS는 그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데뷔 초부터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연습 영상을 올리고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의 반응에 직접 답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BTS의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송 매체보다 팬덤 네트워크가 더 강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산업의 권력이 조금씩 방송국과 레이블에서 관객과 팬 커뮤니티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이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팬들이 라디오 방송국에도 똑같이 했어요. 전 세계 아미들이 미국 라디오 방송국에 BTS 음악을 틀어달라는 요청을 쏟아냈습니다. SNS로, 이메일로, 전화로, 방송국 웹사이트 신청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방송국들이 BTS를 틀기 시작하자 아미들은 감사 편지와 꽃을 보냈습니다. 꽃이었습니다. 팬들이 라디오 방송국에 꽃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이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꽃을 받은 PD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틀었겠죠. 맞아요. 그리고 계속 틀었어요. 제가 사전에 인터뷰했던 한 DJ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을 때 처음 들었는데 솔직히 그냥 좋은 팝송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BTS 팬들이 몇 달을 두드렸거든요. 그 노래가 나오기도 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준비가 돼 있었다. 관객이 먼저였고 팬들이 먼저 문을 열었고 산업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미경 부회장이 할리우드와 손을 잡아 한국 영화 산업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BTS는 그 기반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문화 콘텐츠를 단순히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콘텐츠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리랑 첫 주 64만 유닛. 한때 외국어 노래를 안 틀던 미국 라디오가 이제 먼저 찾아 틀어요. 저는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BTS가 만든 이 모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보셨잖아요. 오스카 시상식에서 응원봉 흔들던 장면. 그게 BTS가 만든 것의 완성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그런데 이 영화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돌 데뷔처럼 출시됐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극장에서 싱어롱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극장에 모인 관객들은 캐릭터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K-팝 콘서트 문화가 그대로 극장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BTS가 10년에 걸쳐 만들어낸 팬덤 문화의 DNA가 하나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 전혀 다른 세대와 관객들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마커스 씨, 할리우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한국 감독들이 할리우드 문을 두드렸어요. 지금은 반대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감독들, 작가들, 프로듀서들은 더 이상 할리우드의 문을 두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리우드가 먼저 연락합니다. CJ는 이제 할리우드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익숙한 얼굴이 됐습니다. 아카데미 뮤지엄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마존 프라임과 전략적 협업을 진행합니다. 경쟁하려던 할리우드가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오스카 시상식 취재석에서 봤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응원봉을 흔들던 스필버그. 그는 30년 전 피자 한 판을 나누어 먹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미경 부회장과 악수를 나눴던 그 손으로 지금 한국 노래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인프라도 있었습니다. 전략도 있었습니다. BTS라는 성우자도 있었습니다. 캐대헌이라는 완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 앞에서 우는 걸까요? 캐대헌을 본 미국의 중년 여성이 극장에서 울었습니다. BTS의 노래를 처음 들은 브라질의 할아버지가 가사도 모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스페인의 할머니가 영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프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전략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팬덤 모델만으로는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마지막 취재원을 만났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연구자로 20년 넘게 활동해온 초애 교수였습니다. 그는 제가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인프라도 봤고 전략도 확인했고 CJ의 역사도 파악했습니다. BTS가 만든 팬덤 모델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여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 앞에서 우는 건가요? 그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어 단어 하나를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이에요. 한. 그가 종이에 한자를 써서 제 앞에 밀어줬습니다.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됩니다. 가장 가깝게 표현하면 오랜 시간 쌓여 사라지지 않는 슬픔과 억울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그 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한류와 무슨 관계인가요? 그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모든 이야기 안에는 이 감정이 있어요. 기생충도, 오징어 게임도, BTS의 음악도, K-팝 데몬 헌터스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고통이 있고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폭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 감정을 이야기로 만들어 왔어요. 저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고통, 인내, 폭발. 그런데 왜 그게 전 세계인에게 통하는 건가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구조가 인류 보편이기 때문이에요. 한국만 고통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말 못할 슬픔 하나씩은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것을 덮어버려요. 해피엔딩으로, 명쾌한 해답으로. 한국 이야기는 덮지 않아요. 그냥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면 앞에서 이유도 모르고 우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게 나온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취재 내내 쓴 메모들, 주라기 공원, 피자 한 판, 아미의 꽃, 응원봉을 흔들던 스필버그, 그리고 마지막 메모, 고통, 인내, 폭발.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12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오랫동안 강한 척했습니다.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취재 기자로 살면서 감정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무슨 장면 때문이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화면 앞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서울을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편집장에게 보낼 기사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받은 지시는 이랬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할리우드를 이겼는지 파헤쳐라. 저는 그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할리우드를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할리우드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덮지 않는 것, 설명하지 않는 것, 그냥 꺼내놓는 것, 수백 년간 쌓인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 그리고 세계인들은 그 앞에서 자기 안에 있던 것이 나왔습니다. 그게 한이었습니다. 저는 기사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리우드를 이겼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한국의 이야기 앞에서 우는가? 그리고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던 감정을 마주하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외국 이야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감정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언어라고 부른다. 인도, 태국, 중국이 K-팝을 따라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더 큰 인구, 더 넓은 시장, 더 많은 돈으로.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서울에서 했던 그 말. 시스템은 보이는데 이야기는 없어요. 하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한 민족의 가슴 속에 쌓이는 것입니다. 식민 지배를 겪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서고 가난을 딛고 세계에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이 억울함이 됐고 그 억울함이 인내가 됐고 그 인내가 결국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BTS의 아리랑이라는 앨범 제목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리랑은 수백 년간 한국인들이 슬픔을 달래며 불러온 민요입니다. 그 노래를 제목으로 붙인 앨범이 발매 첫 주 빌보드 역대 그룹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됐습니다. 이것이 할리우드가 밝혀낸 진짜 한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꺼내놓지 못했던 감정 하나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그게 한류가 전 세계에서 이토록 오래 사랑받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